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예, 오늘은 소통의 시간 일곱 번째를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 질문 사항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첫 번째 30대 때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30대 때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제가 2006년도에 전역을 했거든요. 제 나이 31살이었어요. 31세. 저는 이때 나오니까 가진 거는 자격증밖에 없어요. 자격증 4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전기공사서부터 소방, 그 다음에 뭐 기능사 자격증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이때 가지고 있었고, 건설사에 이제 제가 이제 취업을 했는데, 30대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경험을 비추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사회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대학원까지 나오시면은 이제 초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때는 대부분 이제 직업을 가지고서 말단에서 열심히 일을 하든, 아니면은 대리, 또는 이제 빨리 다신 분들은 과장까지도 이제 그 후반에 가면은 있겠죠. 거의 이제 대리 과장은 회사에서 핵심 이제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다른 거를 공부하거나 이제 어떤 걸 뭐 이렇게 준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아요. 거의 30대 중반까지, 저도 중후반까지 거의 뭐 야근을 밥 먹듯이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때는 만약에 이제 대학교 때 자격증을 못 따고 나오신 분이라면은, 이때 결혼 생활과 결혼 자금을 모아야 되고, 자격증도 같이 취득을 해야 되고, 회사 생활도 이제 핵심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되게 바쁠 시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30대 때는 제가 이제 많이 쓰던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보통 저는 이런 이제 계획을 짜요, 사실 계획. 저도 지금까지 계속 목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꿈을 이뤄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1, 32, 33, 34, 35, 36, 37, 38, 39, 뭐 42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는 이제 돈을 모은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자격증 취득 시기.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뭐야, 그 집을 산다. 그 다음에 진급을 한다. 뭐 요렇게 이제 짤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제 거를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람마다 자기가 사람마다 고려돼야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줄을 나래비를 세워 보고, 여기에 자격증 뭐 2개, 그다음에 진급 언제, 그다음에 돈은 얼마, 월급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뭐 결혼까지 하게 되면은 뭐 자녀 계획, 자녀 계획까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있으면은 사실 공부하는 시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생활과 그 회사 생활과 결혼 생활과 공부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20대 때 하고 나오라는 게, 자격증 공부를 미리 전에 다 하고 따고 나오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못 따신 분들이라면 이때라도 따야 되고, 딸 거면 자격증을 빨리 따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돈은 어차피 직장 생활하면 이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제 지출 계획을 확실히 세우셔 가지고 목돈을 모아야지만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돈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맞출 적에 돈을 얼마까지 모으겠다. 그 자격증은 몇 개를 따겠다. 그 다음에 어학은 무엇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자녀 계획과 자녀에 대한 이제 자녀 계획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기들을 이제 보육해야 되는 의무를 이제 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부를 하면은 와이프가 좋아하질 않겠죠. 그래서 그걸 잘 절충점을 잘 찾아서 하셔야 돼요, 실제. 제가 이 결혼 생활도 뭐 얘기하고 싶은데 결혼 생활까지 얘기하게 되면은 인제 좀 이게 화제가 너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일단 요런 식으로만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30대 때는 기업의 인제 안정을 인제 도모하는 거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직장에 대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자기 집을 빨리 만드는 거. 뭐 흙수저들은 돈을 모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흙수저였고 열심히 저도 살아서 돈을 많이 모았었고. 그다음에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학생 때 생각했던 자격증의 마인드와 이제 실제 인제 현업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인제 그 이제 리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필요한 자격증을 따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소통의 시간에 6부 때도 얘기했지만은 5 개만 가지고 있으면 전기 쪽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사항은 고런 식으로 좀 줄이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번 이직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이직을 제가 이제 현장을 말하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이직은 포인트는 저는 이래요. 이직은 제가 보니까 딱 40세 전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이후에서는 기업에서도 40대 정도 되면은 거의 과장도 좀 고참, 그다음에 차장 뭐 이렇게 돼요. 과차장 정도 되는데 거의 실세예요, 실세. 실세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퇴직을 40세 때 하고 다시 이직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그 다른 기업에서도 여러분들이 벌써 이 실세들이 딱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40 세를 잘 뽑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직은 대부분 40세 전에 인제 잘 되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직하는 게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직은 언제 하는 게 좋냐면요. 이 회사에 일을 열심히 해. 뭐 4년 5년 해. 근데 인제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하는 잡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하지만 회사에서 잡 로테이션을 요청을 했는데도 수렴이 안 돼.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직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진급이 누락되거나 고가가 안 좋게 받아서 또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힘들어서 이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이 힘들어서 이직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그런 거 뭐 진급이 안 돼서 뭐 고가를 못 받아서 그렇게 이직하기보다는 일단 남아 있을 때까지는 일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자기 거화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면은 다른 업을 생각해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런 포인트로 이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군에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 건설사를 다니고 건설사에서 더 이상 여기는 나중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건설업을. 건설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조업으로 제가 빨리 인제 이직을 했거든요. 제조업은 사실 인제 대기업 제조업 같은 경우는 경력직을 잘 뽑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문화가 있고 설계라는 게 경력이 가서 그 제조업의 그 툴을 만지고 설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저는 빨리 이직을 했어요. 건설에서 빨리 이직을 해서 제조업에서 인제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인제 엔지니어 더 이상 인제 '이 정도면 충분히 인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인제 좀 더 큰 인제 아이템 하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EP사에서 아이템 여러 개를 조합해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회사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생겨서 인제 옮기게 됐습니다, 엔지니어링사. 그러고 나서 사실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엔지니어링사 진짜 많이 어려워요, 힘들고. 그리고 아이템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인제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간부, 이제 초급 간부 정도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엔진 회사에서도 그 엔진 회사에 이직해서 이제 되게 만족을 하고 다녔어요. 프라이드가 많이 생겨요. 이 엔진 회사 가면은 아이템들을 다 조합해서 엔지니어링 해서 좋은 플랜트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긍심은 엄청나게 생겨요. 그리고 이 플랜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뭔가 뿌듯함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고, 그리고 이제 발전소로 가게 된 배경은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이 사실 있었죠. 이제 야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회사가 있고 제가 이제 천안에 있고, 이게 출퇴근을 반복했고 해외 출장도 이제 좀 잦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한 말 하더라고요. 저기 애는 이제 커가는데 저기 이제 애도 아빠가 필요한 것 같다. 좀 월급은 적더라도 좀 가까운데 좀 옮기면 안 되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한 게 한 1년 좀 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아 그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더 이상은 좀 이 가족이랑 더 소홀해지겠다. 떨어지는 시간도 더 많고.' 그래서 인제 이직을 결심하게 되고 이제 이력서를 여러 개를 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 가지고 인제 발전소에 인제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저는 힘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배울 게 없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싶을 적에 '아 이 일은 더 이상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 이 일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배웠을 것 같아.' 하고 다른 일을 이제 다른 요구가 생겼을 적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종업계가 아닌 다른 업에서 옮겨가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쉽지는 않고, 그거를 엔지니어링사에 있으면은 웬만한 데는 제조업을 빼놓고는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엔지니어링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이직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동생들도 보면은 이직을 되게 잘해서 다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직은 포인트가 일단은 일이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적에,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한 니즈가 생겼을 적에 고때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이 힘들다고 옮기는 사람들은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좀만 힘들어도 계속 이직을 해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경제력이 계속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일의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거 꼭 명심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채용 공고를 볼 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채용 공고 막 나오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채용 공고를 한번 설명을 제가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드릴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제가 잘 몰라서 못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뭐 처음 초년생들이 봤을 적에 공무 설비 보전이라고 나오면은 뭐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공무 설비 보전, 자동화 설비 세팅 뭐 이런 것도 일을 알거든요, 저는.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전기 업무 관련된 업무들을 다 발화시 시켜서 설명한 게 있고, 소방도 발화시 시켜서 다 설명한 게 있어요. 거기 현장을 말하다에 있고, 제 재생 목록에도 취업 관련된 내용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좋아요. 못 찾으시면 저한테 쪽지를 주세요. 그럼 제가 몇 부 보시라고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 그 채용 공고를 볼 때는 공무하고 설비 보전이라고 나오면은, 설비 보전은 설비 메인터넌스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비 보전이라고 쓰는 거는 대부분 다 공장 쪽에 쓰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빌딩이나 이제 그 건물, 일반 건물로 넘어오게 되면은 시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 시설 관리가 되는 거고, 공장에서는 공무 설비 보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빌딩에서도 이게 요렇게 쓰는 데도 있지만 거의 안 씁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안 써요. 빌딩은 그냥 시설 관리라고 하고 플랜트는 공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플랜트에서 시설 관리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설비 보존이나 생산 기술이나 뭐 생산 관리나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꿔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설비 보존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플랜트에 뭐 전기 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개장 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하고 설비 보존,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을 발주도 내고 계약 체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기 시설물도 관리를 하고, 물론 여기 이 공무 설비 보전에 뭐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방 안전관리자 설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플랜트의 공장을 관리한다. 플랜트의 공장 중에서도 뭐 전기 설비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도 관리하고, 이제 기계 설비를 그 덩어리를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제어 설비 카드들 있어요. 아니면 부품들, 뭐 부품들 릴레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교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 설비는 뭐냐면요, 자동화 설비는 우리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는 이제 PLC 또는 그 뭐죠? 그 제어 그 뭐더라? 아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PLC 같은 그런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 설비들은 뭐 자동차의 자동화 설비도 되고 있고, 반도체 공정의 자동화 설비가 될 수도 있고, 그 화공 공정의 자동화 설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세팅을 하거나 이제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적에 그 트러블을 이제 보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이 일을 초보자 이제 자격 사항들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자격 사항이 그 경력 무관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냥 이거 신입도 뽑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서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단서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단서. 얘를 뽑는데 뭐 2년제 또는 2년제 이상 또는 뭐 전기 산업 기사 이상 또는 동일 분야 뭐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자격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자격을 풀어주면은 아무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격을 묶어 놓으면 딱 이 이상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서류를 이제 뺄 적에 좀 이제 출원할 적에 좀 수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산업기사 이상이라고 한 거는 자격증이 그 산업기사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격증이 이 회사는 필요한 거예요. 선임을 걸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무조건 맞춰줘야지 서류에서 걸러지지가 않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는 이 제한 사항이, 그 자격 제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 이력서를 여러분들께서 막 낸다고 하더라도 그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그 받은 것들을 다 추려내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다 빼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격사항들 좀 봐주시고, 이런 것들 채용 공고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질문을 요걸 할 적에 이게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인사 담당자한테 아마 그 인크루트나 짜코리아나 뭐 이런 데 채용 공고 뜬 거 보면은 연락처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전화하셔도 돼요. 그거 겁먹지 말고 그냥 제가 제 채용 공고 보고 연락드리는데 이게 자동화 설비 세팅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잘 몰라서 저 지원을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으면 대부분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인사 담당자의 연락처나 메일을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셔도 됩니다. 제일 확실한 거는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인사 담당자나 그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너럴하게 어떤 일을 한다는 걸 분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기일 중에서 위험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전기일은 사실 위험하죠, 다. 왜냐하면 우리가 활선이냐 비활선이냐 할 적에, 보통 전기는 나중에, 그러니까 비활선,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이제 공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자체 테스트를 하잖아요. 설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나 플랜트 설비들 일정 용량이 되거나 전압 규모가 되면 이제 사용자 검사를, 이제 자가용이든 일반이든 아니면 그 발전소의 사업용 전기 설비든 갖고 우리가 사용자 검사를 받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활성 상태에서 이제 점검을 해요. 실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를 테스트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판넬을 열어서 케이블을 오결선된 거를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내가 기술직이고 이제 기술직이지만은 내가 만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지금도. 그 여러분들도 매일은 아니지만 만질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전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고 그만큼 배우셨잖아요. 2년이든 4년이든 뭐 경험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배웠기 때문에 위험한 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고, 자격증을 제대로 공부하셔서 따신 분이라면은 감전돼서 죽으면 안 되죠. 그건 공부 잘못한 거죠. 문제단만 외우니 실무에 가서 써먹지도 못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FM대로 공부하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빨리 따는 게 중요한 게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책을 이해를 하고 왜 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실무에 가서 어떻게 써먹을지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는 영상과 자격증 공부를 같이 매칭을 시키면서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현장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생들이 이게 전기 설비들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눈에 익히고 현장 가서도 두려움이 없는 건데, 전기도 막 10년 넘게 해도 조작도 못하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있으니 그런 거죠. 그 전기 일은 위험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시공 쪽에서는 이제 고소 작업이나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제일 안전한 거는 사실 설계 쪽이 제일 안전해요. 설계 쪽은 자기가 만지는 일은 거의 없죠. 설계를 하고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뭐 TA들이나 이제 TA들이나 아니면 밴드에서 나온 슈퍼바이저들이 대부분 조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직접 만질 일은 없고, 시공도 발주를 낸 그 시공부서에서도 직접 만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제 현장 감독을 하는 거고, 대부분 이제 그 EPC사가 계약을 할 적에 이제 전기공사 업체를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줘요. 그러면 그 패키지 업체에서는 실제 전기를 배선하고 만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작 같은 경우는 이제 EP사에서 시운전이나 아니면 그 조작을 하는 시공 쪽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쪽에서 이제 주관이 돼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전기는 제가 봤을 적에 그냥 일 자체가 다 조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업교 고등학교 전기과 들어갈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 위험하다고, 이게 왜냐하면 전기는 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 전주 전선 나가는 거 감전되면 죽는 걸 봤기 때문에 너도 그렇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아직까지 이제 안전을 지키고 하면은 나 자신은 안전하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사방을 다니면서 우리 군 전역하신 분들은 사주 경계를 하잖아요. 사주 경계를 하잖아요. 이렇게요. 사주 경계를 하면은 그 적이 어디서 들어올지를 알고 준비를 할 수, 그 총으로 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을 다닐 적에 항상 위아래 좌우를 살피고 그 낙하물이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전기를 작업할 적에 이 전기가 실제
케이블 단말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탔어. 그래갖고 그걸 교체 작업을 해. 그러면 실제 전기가 차단기에서 분리되어 있는지, 우리가 삼산 단락을 해가지고 접지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 DS 조작을 할 적에 DS, ES 조작을 할 적에 차단기를 오픈하면은 접지가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임하는 습관들을 이제 키워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게, 여러분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같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가면은 다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고참이라도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험한 작업 뭐뭐 확인하라고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검정기나 뭐 이런 것들, 검정기들 있잖아요. 저압, 중압 검정기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활선 작업할 적에 만지는 장갑들, 활선 상태에서 할 적에는 활선 장갑들, 그 다음에 안전 장구들을, 보호 장구들을 착용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게 전기는 약전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약전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이게 전류가 많이 흐르는, 이제 이렇게 형광등도 실제 다 꺼놓으면 전류가 아주 미미하겠죠. 근데 부하가 걸리면 전류값이 커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감전이 되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를 오픈하고 무부하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위험하고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활선 상태에서 작업하는 일들이 위험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작업하는 일이 뭐냐? 시공 쪽 일들이에요. 그 다음 활선 작업은 뭐냐? 시험 쪽 일, 아니면 시공 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겠죠. 오늘은 요 정도 영상을 이제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메일은 제가 이제 khb760620@naver.com, 여기에 이제 메일을 주면은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해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채용 관련된 것들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몇 개를 뽑아갖고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그냥 이게 글 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가지고 찾아오시면은 궁금한 걸 제가 많이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채용 관련된 거, 뭐 공부, 진로 상담 이런 것들 있으면은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은 제가 가서 제 시간을 내서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제 후배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내드릴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제가 3명 상담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뭐 만나겠다고 해도 안 오고 나중에 결론 찾아온 사람 딱 3명이에요. 바로 그냥 저기 찾아와서 해결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막 몇 시간씩 얘기해요. 저도 그 사람 알고, 나도 그 사람은 저를 알게 되고, 나도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편하게 또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내가 전화를 100% 다 받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막 어쩔 때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나중에 전화는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좋은 소식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뭐 어떤 분 그때 뭐 면접 보신다고 고맙다고까지 막 얘기하고 면접 요령도 또 물어보시고 그러시던데, 뭐 제가 일단 제 경험적인 거는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용기가 있으니까는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